문재인 대통령은 부적격 논란이 불거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검증 실패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지금의 청문회 운영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발끈한 야당은 총리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까지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을 맞아 부동산 문제가 가장 아쉽다고 토로했습니다. 지난 재보선에서는 국민들로부터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며 국민이 공감하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뒤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 백신과의 인과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도 정부가 최대 1,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자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실내나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살짜리 입양아가 양아버지에게 학대받아서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입양 이후 이뤄진 3차례 실태 조사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부실 조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장이 청구된 양아버지는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했습니다. 현재 검사장 신분으로 법정에 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주요 현안 관련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죽비를 맞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나연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로 질의응답을 반성으로 시작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가격 안정이라는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부동산만큼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자인했습니다. 여기에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까지 겹쳐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이렇게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 생각하고요. 다만 정책을 다시 살피고 보완하더라도 정책 기조 자체가 달라질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투기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 원칙, 나아가 부동산 부패 청산은 앞선 특별연설에서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혁을 완결짓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은 1년 자세를 가다듬겠다며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보완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임기 4년의 가장 큰 아쉬움은 남은 임기 1년의 가장 무거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1년 뒤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부동산 정책 총점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심리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면서 성장률 목표치를 4%대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백신 도입이 늦어졌다는 비판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백종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가장 먼저 꺼낸 말은 코로나19 탓에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한 국민에게 건넨 위로였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평범한 일상의 상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금만 더 견뎌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백신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아쉬운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백신 접종에 앞서가는 나라들과 비교도 하게 됩니다. 다만 백신 개발국이 아니라는 점과 대규모 선투자를 할 수 없었던 현실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차질 없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요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주권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가 되기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세계 2위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가 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 백신 접종 속도를 높여서 11월 집단 면역 달성 목표를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라고도 자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집단 면역 조기 달성을 위해 정부의 백신 접종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면서 국민들도 백신 접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이제 숙고를 끝내고 행동으로 옮길 때라면서 북한의 호응을 기대했습니다. 또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과 북미 사이 대화를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습니다. 긴 숙고의 시간도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되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 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여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습니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합니다. 함께 평화를 만들고 함께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이 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증 실패로 보지 않는다면서 흠결만 들추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임명 강행 신호라고 반발하고 총리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까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이 부적격 낙인을 찍은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후보자 낙마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읽힙니다. 청와대 검증이 완전할 수 없다며 그러기에 언론과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인사청문회를 아직 통과하지 못한 새 장관 후보자 모두 능력을 우선시했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가 능력보다 흠결만 따진다며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청문회를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무한주기식 청문회가 됩니다. 이런 청문회 제도로서는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발끈했습니다. 문제가 된 인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인데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논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지명 철회를 요구한 장관 3사람은 물론 총리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까지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인사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것이고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형식적인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시한 안에 총리 인준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했던 민주당은 갑작스런 거부라며 국민의힘을 비난했지만 인사청문은 정쟁이 대상이 아님을 상기해야 합니다. 국회법 준수와 코로나19 극복, 민생 안정을 위해서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에 협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내부적으로는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아쉬운 소리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까지 부적격 의견을 내며 가뜩이나 순탄치 않아 보였던 청문회 정국이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한층 더 얼어붙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건 잘 납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와대도 각 부처 에이스들을 발탁해 비서실을 운용한다며 특정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고 정치적 성향을 의심하는 건 인재 낭비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공개 지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김 후보자가 중립을 지키며 엄정하게 수사를 잘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여러 수사를 보더라도 이제 검찰은 청와대의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어제 특별연설을 마친 뒤 질의응답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질문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면이 대통령 권한이라지만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면서 전임 대통령들이 수감 중이란 사실 자체가 국가적인 불행이고 고령의 건강도 좋지 않아 안타깝지만 사면 결정이 국민 통합에 미칠 영향과 사법 정의, 형평성, 국민적 공감대 등도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세계적으로 반도체 경쟁이 격화돼 우리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마찬가지로 형평성과 선례, 국민적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전 대통령들의 사면 문제는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며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 사면은 오히려 통합을 해치게 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4년에 대해 야당은 내로남불의 흑역사로 혹독하게 평가하면서 국정 대전환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국난 극복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줬다면서 남은 1년을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 4년을 내로남불 흑역사로 평가한 국민의힘은 그동안의 정책 실패 대부분을 정부가 자초했다고 말했습니다. 치료제 개발에 치우쳐 백신 확보가 늦은 것도,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최악의 고용 위기를 가져온 것도 정부의 고집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연설엔 온통 자화자찬뿐이었다며 국정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면서 공정, 정의, 평등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은 한마디로 아마추어 선무당 정권의 진수를 제대로 보여준. 정의당 역시 대통령이 연설에서 자화자찬이 아닌 무너진 민생과 노동 존중에 대한 반성문을 내놨어야 했다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특히 180석을 얻어낸 지난 총선 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민주당이 파기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가 촛불 민심을 기만하고 자만에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과 캠프, 여당에 의존한 아주 협소한 틀로 정부를 구성했습니다. 제한적이지만 선거법 개정을 이루어냈는데 그마저도 거대 양당의 기득권 공조로 철저히 유린됐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함께 문 대통령 연설을 시청한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국난 극복과 북핵 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보여줬다고 찬사를 던졌습니다. 특히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핵심 과제로 삼은 백신과 부동산 문제 등을 문 대통령 역시 강조해 당과 청의 정책 기조가 완벽하게 일치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양극화를 해결해 위기를 기회로 만든 정부라는 역사적 평가가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4년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는 건 어찌 보면 한국 정치 현실에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는 앞으로 1년 동안 여야의 갈등과 반목이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네, 입양한 2살 여자아이를 학대해서 뇌출혈로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양아버지가 오늘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진료한 의료진은 피해 아동이 비정상적으로 말랐고 오래된 멍도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A양을 양부모에게 입양시킨 단체는 입양 이후 3차례 조사에서 학대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상호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저녁 의식을 잃고 후송되어 A양을 본 의료진이 처음 느낀 건 A양이 심하게 말랐다는 점이었습니다. 생후 33개월인데도 또래 평균 몸무게보다 3에서 4kg은 적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몸에 살이 없고 이게 손가락도 너무 가늘고 완전 마른 아이 있잖아요. 몸 곳곳은 멍투성이었습니다. 비교적 최근 생겨 붉은색을 띤 멍과 시간이 지나 푸르스름하고 갈변하는 멍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엉덩이하고 허벅지 쪽. 푸른 부위도 좀 있고 갈색으로 많이 변한 부위도 많고. 근데 이제 심하게 멍든 부위는 좀 더 사라지는 데까지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니까 보통 길게 잡으면 3주, 한 4주 정도까지 보고. 지속해서 학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입양 이후 A양 가정을 살폈던 입양 기관 측은 학대 정황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B씨 부부가 A양을 입양한 시점은 지난해 8월. 입양 후 첫 1년은 입양기관이 입양아를 사후 관리해야 한다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해당 기관은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B씨 부부와 아이를 조사해왔습니다. 지난해 10월 첫 조사 때는 직접 방문했지만 올해 1월과 지난달 2차례는 전화로 상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입양기관 측은 절차에 따른 사후 관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사후 관리는 저희가 2020년 입양 실무 매뉴얼 지침에 따라서 다 진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양기관 조사가 부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 아이와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그 라포를 형성하고 아이의 어떤 그 외관상의 그 문제를 조금 살폈다면 아동 폭행과 학대는 한 번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하거든요. 실제로 전화 상담 같은 비대면 조사는 학대 정황을 실제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해당 단체도 A양 학대를 예방 못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전북 정읍에서 누나와 말다툼을 한 뒤 집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농장과 음식점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희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은 집 안에서 발생한 불을 끄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전북 정읍시 부전동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집 안에선 62살 남성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77살 여성 이모 씨는 전신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은 남매 사이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1층에는 남동생 부부가, 2층에는 누나가 홀로 살았는데 경찰은 남동생이 누나와 말다툼한 뒤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화재 발생 시간이 전에 말다툼을 심하게 참 누나 몸을 뿌리고 불을 질렀대요. 너무 타가지고 신원 확인이 안 됩니다. 밤이라서. 어제 저녁 8시 5분쯤 전남 보성군 복내면에 있는 버섯재배 농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외국인 노동자가 살던 컨테이너 9개 동과 농장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20여 대를 동원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엔 서울 성수동에 있는 3층짜리 건물 1층 음식점에서 불이 났지만 종업원과 손님 등 13명은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설명하겠다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접촉 제안에 북한이 잘 접수했다고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조기 대화 재개를 위한 실용적 접근을 강조해온 만큼 오는 2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주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주 북한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설명하겠다며 접촉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에서는 잘 접수했다고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접수한 대상은 실무급으로 평양에 보고한 뒤 내부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일단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접촉에 응할지 주목됩니다. 그럴 경우 어느 급에서 어떤 식으로 접촉이 이뤄질지 미국이 장기 교착 상태인 북미 대화에 물꼬를 틀 유인책을 어떻게 제시할지가 관심입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실용적 대북 외교를 모색하겠다는 큰 틀의 기조를 공개했습니다. Our policy calls for 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that is open to and will explore diplomacy with the DPRK and to make practical progress that increases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our allies, and deployed forces.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북한과의 접촉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그동안 조기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실용적 접근을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 대사관을 비롯한 정부는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가 개시된 초기 단계에서부터 미 행정부와 각급에서 소통하면서 긴밀히 조율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와 북한의 반응, 대화 재개 전략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로서는 바이든 정부가 정책 검토를 끝내고 대북 외교를 시작하는 시점인 만큼 구체적인 접근법을 정하는 데 관여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최근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릴 거라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통도 하지 않은 신압록강 대교 위에 중국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단둥에서 강성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중조 압록강 대교. 신압록강 대교로 불리는 이 다리는 사실상 완공된 지 7년이 지나도록 개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준비 부족을 이유로 개통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这个石洞没有开通，咱们普通人是不可以上的。 하지만 지난 3월 신압록강 대교 연내 개통설이 나돌면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공휴일이던 지난 2일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북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차에는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일가족으로 보이는 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출입이 허용된 중국인 관광객들로 보입니다. 반대쪽 차로에서 검은 승용차가 내려와 뭐라고 말을 건네더니 흰색 차는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다리 중간쯤에 북중 국경임을 표시하는 낮은 철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他们一些领导啊，为了招待客户啊，上桥去，人这车能走到一半，完了就得回来，掉头回来。 약 1시간 동안 승합차를 포함해 10여 대의 차량이 다리 위 중간쯤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갔습니다. 어림잡아 40~50명이 구경을 다녀간 걸로 추정됩니다. 중국 쪽과 달리 다리의 북한 쪽 구간에는 차량 한 대,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습니다. 신압록강 대교는 이곳 중국 단둥에서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현대식 교량입니다. 다리 위에 4차선 도로가 놓여 있어서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가장 큰 다리입니다. 대교 남단에는 소를 몰고 농사일을 하러 나온 북한 주민들이 간간히 눈에 띕니다. 안쪽으로도 들녘에 농민들만 보일 뿐 개통을 준비하는 징후는 찾기 어렵습니다. 중국이 다리 북단에 현대식 세관을 지어놓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최근에는 신압록강 대교에 대한 안전검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다 여행객들까지 슬며시 올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북한의 다리 개통을 압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대교의 개통을 포함한 국경 재개방 가능성에 대해 공식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도에서 코로나19가 폭증하면서 국경문을 더 굳게 닫아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단둥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모두 44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에 집계된 412명보다 34명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보상 기준을 조금 낮추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인과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중증 환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앞서 백신을 맞은 뒤 사지가 마비됐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던 40대 간호조무사도 해당됩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지난 2월 26일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이상 반응 신고는 2만 건에 육박합니다. 경증, 중증, 사망 사례 모두 백신과 인과성이 인정돼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열 등 일반 환자 4명과 20대 뇌정맥동 혈전증을 포함한 중증 2명 등 6명만 인과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인과관계가 확실치 않은 중증 사례도 꽤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피해 보상 제도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백신 수용성을 높이는 데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도 오는 17일부터 의료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간병비 등을 제외한 진료비로 여러 번 신청할 수 있지만 한도는 1인당 1,000만 원입니다.
예방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발생하였으나 인과성에 대한 근거 자료가 부족해서 보상에서 제외되었던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하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사지 마비 증상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판정을 받았는데 백신 관련성을 평가할 자료가 충분치 않다고 본 겁니다. 백신의 유발 가능성이 국내에서 제기되는 상황에서 아직은 이것을 인과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도 배제할 만한 근거도 충분치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5차 피해조사반 심의부터 반영돼 모두 5명이 이런 사례로 분류됐는데 앞서 진행된 부분도 이 기준을 소급 적용해 재분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근거 불충분 사례가 시간이 지나 백신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 판정되더라도 이미 지원받은 진료비는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이상 반응을 신고할 경우 국가 등이 보상 비용을 선지급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데다 코로나19 백신은 기존에 알려진 이상 반응 외에 흔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65살 이상 70살 미만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됐고 모레부터는 60살 이상 예약도 이어집니다. 네, 문제는 백신 접종 속도인데요. 계획대로라면 하루 17만 명씩 접종을 받아야 하지만 백신 수급 불균형으로 현재는 6천 명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백신 접종이 이어지는 서울 노원구의 예방접종센터. 하루 동안 75살 이상 어르신 130명이 화이자 1차 또는 2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전국의 75살 이상 어르신 가운데 1차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이제 40%를 넘겼습니다. 무슨 정상이 있을 거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약간 불안도 있고 한편 홀가분하고 큰일을 해냈다 하는 생각. 정부는 기존 접종 외에 예약 대상을 계속 늘리면서 접종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시작한 만 70살에서 74살까지의 사전 예약은 10일 0시를 기준으로 27.7%에 달하는 가운데 만 65살부터 70살 미만 283만 명에 대한 예약도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 3일까지 접종 예약이 가능합니다. 오는 13일부터는 만 60살에서 64살까지와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교사 등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 홈페이지나 질병청 콜센터를 이용해 주소지와 관계없이 위탁 의료기관을 선택해 접종 일정을 잡으면 되고 대리 예약도 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예방접종 예약을 위해서 가급적 어르신들의 자녀 등 보호자께서는 모바일과 PC 등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예방접종 예약을 해주시면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는 11월엔 전 국민 70%를 대상으로 접종을 마쳐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 당장 다음 달까지 1,300만 명 접종을 마치겠다고 했는데 달성하려면 남은 50여일 동안 하루에 17만 명씩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주 하루 평균 접종 인원은 6천 명도 안 되는 수준으로 속도가 주춤한 상황. 초기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2차 접종용 비축분을 앞당겼으면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한 탓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24만 명분 그리고 화이자는 65만 명분 정도 재고가 현재 기준으로 있어서 약 89만 회분 정도의 재고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관건은 백신 수급이 얼마나 빠르게 이뤄지느냐. 정부는 다음 달까지 화이자 백신은 500만 회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첫째 주까지 723만 회분이 추가 공급될 예정이라면서 주기적으로 상당한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만큼 예방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서 대상포진 접종을 하러 온 50대 여성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잘못 접종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여성은 병원에 입원해 경과를 살폈는데 다행히 몸에는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미군에 복무하는 한국군 병사인 카투사 가운데 코로나19 얀센 백신 접종 후 확진된 사례가 또다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동두천 미군 기지인 캠프 K시에서 복무하는 이 병사는
지난 3월 중순쯤 존슨앤존스사의 얀센 백신을 접종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동두천 미군 기지에서는 지난달 말에도 카투사 병사가 얀센 백신 접종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보건당국자의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미국 성인의 60%가 1차 접종을 마치는 이번 달 중에는 확진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 거라는 전문가의 진단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 의무 착용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의 언급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일요일 ABC 방송에 출연해 실내 마스크 지침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만큼 좀 더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파우치 소장은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현재 4만 3천 명 수준인 하루 확진자 발생 규모가 매우 낮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스콧 고틀리브 전 미국 식품의약국장도 마스크 착용 규정의 완화를 주장했습니다. 고틀리브 전 국장은 백신 접종률이 높고 코로나19 확산이 낮은 주의 경우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의 해제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마스크 규제 완화에 대해 아직까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조정관은 CNN에 출연해 마스크 착용은 고통일 수 있지만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상화 복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의 조너선 라이너 박사는 미국 성인 중 60%가 최소한 1회 백신을 접종하면 확진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라며 그 시기를 이달 중이라고 전망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9일 현재 미국 성인의 58%가 백신을 최소한 1회 맞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영국이 코로나19 봉쇄 규제를 완화하면서 중등학교 마스크 착용 권고도 풀기로 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현지 시간 10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오늘 17일부터 규제를 한 단계 더 완화하면서 중등학교의 마스크 착용 권고를 없앤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주 2회 집에서 자율 검사는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생들은 대면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존슨 총리는 다음 달 21일로 예정된 다음 봉쇄 완화일에는 1m 이상 거리 두기 규정도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4년 동안 20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집값 상승을 막진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월간 주택가격 동향조사 통계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4년 동안 전국의 집값은 10.75% 올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5.39% 오르는 등 수도권이 17% 급등했고 지방은 5.36% 상승한 가운데 세종시는 무려 47.5%나 올라 전국에서 오름폭이 가장 컸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재건축 이주 시기가 다가오면서 전세 수요가 높아진 서울 강남에서는 무려 71억 원, 역대 최고가 거래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부터 세 부담이 커지는 다주택자들은 버티기에 들어간 양상입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침실 3개와 욕실 4개, 1층부터 3층까지 내부 통로가 연결된 3중의 복층 구조의 아파트입니다. 지난 2월에 5층에 위치한 전용 면적 219.96제곱미터가 보증금 71억 원의 전세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3.3제곱미터당 보증금은 1억 671만 원, 아파트 보증금이 평당 1억 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국 통틀어서 역대 최고 금액입니다. 종전 최고액은 서울 성수동의 갤러리아 폴의 전용 271.38제곱미터에서 나온 50억 원이었습니다. 청담 초등학교, 청담 중학교, 청담 고등학교 등 그다음에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거리가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이쪽 라인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수요도 많고 재건축을 앞둔 반포주공 1단지 등 약 4천 가구가 연내 이주를 앞둔 가운데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0.03% 상승하는 등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집값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성동구 옥수동의 삼성아파트의 전용 84.82제곱미터는
지난달 15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4년 사이 2배 넘게 오른 것입니다. 고가주택이 몰려있는 강남 상구와 최근 수년간 집값이 크게 오른 마포와 용산구, 성동구 등 이른바 마용성은 물론 수도권과 재건축 추진단지에서는 신고가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비강남의 반란이라고 할 정도로 마용성 그리고 경기 인천에서도 2배 이상 오른 곳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부터 양도세와 보유세 부담이 대폭 커지는 가운데서도 다주택자 상당수가 버티기 모드에 돌입하면서 호가도 시세 수준에서 내리지 않아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시작으로 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잇따라 전국 조직을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새 분위기에 들어갔습니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자영업 전문가를 만나면서 보폭을 넓히고 있고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친정인 국민의힘 복당을 신청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주말 사이 광주와 부산을 찾은 데 이어 싱크탱크 조직인 연대와 공생을 출범시키며 새 확장에 나섰습니다.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한 출범식에서 이 전 대표는 부동산 전담 주택부를 신설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국토교통부에서 교통과 물류를 분리하고 주택 문제를 주도적 지속적으로 전담 해결할 주택지역개발부 약칭 주택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에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와 정세균 전 총리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전국 조직인 민주평화광장을 출범하고 정세균 전 총리는 의원 연구 모임인 광화문 포럼에서 그간의 정책 구상을 밝힙니다. 야권 대선 주자들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자영업 전문가인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을 만나 실태를 듣는 등 자맹 속 대권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권 잠룡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친정인 국민의힘에 복당을 신청하며 대선 출마 포석을 깔았습니다. 다시 당으로 돌아가서 당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파탄난 국정을 바로 세우고 정권 교체를 통한 국가 정상화를 위해 하나의 미랄이 되고자 합니다. 하지만 당권 도전을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계로 꼽히는 김웅 의원이 즉각 반발하며 오히려 갈등의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소금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되면은 그게 곰팡이가 쓸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홍준표 대표님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정치 예전부터 오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야 대선 주자들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된 가운데 경선 연기론으로 시끄러운 더불어민주당과 홍준표 의원 복당을 두고 갈등 조짐을 보이는 국민의힘 지도부 모두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정식 재판이 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15명이나 되는 피고인들이 모두 법정에 나왔는데요. 송철호 울산시장은 검찰이 소설 같은 내용으로 억지 기소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민주당 한병도, 황운하 의원 등이 줄줄이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지난해 1월 기소 이후 1년 4개월 만에 열리는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첫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겁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청와대 인사들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공약과 선거 전략을 도왔다는 의혹에 대해 송철호 시장은 삼류 소설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참 무리한 기소입니다. 소수의 정치 검찰이 억지로 끼워 맞춘 삼류 정치 소설이 기소라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 경찰청장 때 송 시장 경쟁 후보의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했다는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을 받는 황운하 의원은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없는 죄는 만들어내고 있는 죄는 덮었습니다. 내가 뭔 맞을 짓을 했어? 사람을 때려도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오.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고 검찰입니다.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송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병도 의원은 선거 전에는 송철호 시장을 알지도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이번 재판에 나온 피고인은 전현직 울산시 공무원과 청와대 인사 등 모두 15명. 검찰은 피고인들이 선거 상대방을 매수하고 표적 수사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검찰이 적용한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도 이미 지났다고 맞섰습니다. 1년 넘게 준비 절차만 6차례 열렸던 재판이 이제야 본 궤도에 올랐지만 피고인들이 워낙 많은 데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1심 선고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기는 게 적법하다고 권고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는 건데요. 현 정권에서 승승장구하던 이성윤 지검장은 조만간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철희 기자입니다.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4시간의 논의 끝에 수원지검 수사팀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검찰의 기소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성윤 검사장을 기소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수사심의위에 직접 출석해 외압 의혹을 거듭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검찰이 수사해도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유보부 이첩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13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8명이 찬성했을 만큼 기소 적합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수사 계속 여부는 이미 충분히 진행됐다는 취지에서 과반이 넘는 위원 8명이 수사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은 이성윤 지검장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관건은 이성윤 지검장의 거취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검찰 내 요직을 거친 이성윤 지검장이지만 중앙지검장 유임, 고등검사장 승진 모두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또 검찰 내 최대 조직의 수장이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 드러냈다는 비판 또한 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실제 지방의 한 간부급 검사는 일반 시민들도 수사 외압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만큼 재판을 받으면서 책임 있는 직책을 계속 수행하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 정권 비리 수사에 사실상 방패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도 있는 만큼 중용될 가능성도 여전해 향후 검찰 내부 갈등이 다시 불거질 우려도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등록하고 첫 수사 착수를 공식화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소속 해직교사 5명의 특별채용을 검토, 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당시 담당자와 담당국 과장, 부교육감이 특채 부당성과 특혜 논란 우려를 들어 반대하자 조 교육감은 실무진의 검토 결재 없이 특채 관련 문서의 단독 결재, 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교육감은 공적 가치 실현에 높은 점수를 받은 대상자를 채용한 것이며 해당 채용이 적법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현재 대입에서 비교과 영역이 늘어나면서 누구나 부모 등 인적 관계에 의존한 이른바 스펙 품앗이를 하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며 재차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항소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1심 판결은 오래된 일들의 단편적인 사실관계 조각만 갖고 정 교수 딸의 경력을 모두 허위라고 추정했고 설령 정 교수가 허위성을 알았다고 해도 성인인 딸이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부모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아내의 SNS 대화 내용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 대해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또 A씨가 집안에 카메라와 녹음기 등을 설치해서 아내의 통화나 대화를 녹음한 혐의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위장의 통증을 느꼈고 지난해 1월 위염과 식도염 진단을 받자
이를 이상하게 여겨 집안에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아내가 자신의 칫솔 등에 소독제를 뿌리는 모습을 확인한 뒤 아내를 살인 미수 혐의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내의 범행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자신의 신체와 건강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네, 어버이날 충남 당진 현대제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현장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이번에도 현장에는 노동자를 지켜줄 안전장치는 없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 현장입니다. 대형 설비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곳이지만 사고를 막아줄 안전장치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머리 조심, 충돌 주의라는 안내 문구 스티커만 부착돼 있을 뿐입니다. 노동자들은 수시로 작업하고 이동하는 공간이라 현대제철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위험을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생산과 이윤에만 눈이 멀어 뻔히 보이는 위험을 방치하고 노동자들의 안전 요구를 무시한 현대제철이 또 한 노동자를 죽인 것이다. 사고 장비와 유사하거나 같은 설비가 설치된 가열로 하부는 위험성 때문에 허가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현장 점검 결과 출입문 자물쇠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바닥에 나뒹구는 등 안전관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는 지난 2007년 이후 40명 가까운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노조는 사고 때마다 고용노동부 감독이 이루어졌지만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안전조치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소 10번 이상의 정기감독과 특별감독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점검하고 무엇을 감독하고 어떤 근본 대책을 마련했단 말입니까? 또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에 작업중지 명령 확대와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작업 중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감독이나 안전진단 이런 부분 통해서 현대제철에 근원적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 확인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부실한 안전대책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네, 경남 함양군 덕유산 자락에서 100년이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산삼이 발견됐습니다. 귀한 산삼 소식에 오는 9월부터 산삼 엑스포를 여는 함양군은 길조라면서 반기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상자 속 이끼 위에 수많은 잔뿌리가 묻은 산삼이 놓였습니다. 산삼 가운데서도 하늘이 내린 삼이라고 해 이름 붙은 천종산삼입니다. 천종산삼은 자연 상태에서 뿌리 내려 50년 이상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자란 것을 말합니다. 100년이 넘은 연구는 지난 7일 경남 함양 덕유산 자락 안반 사이에서 약초꽃 눈에 띄었습니다. 뿌리 무게만 68g, 길이도 63cm에 달합니다. 옅게 그 황색이 시작이 돼서 이렇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세월이 이렇게 100년 이상이 되게 되면 짙은 황색으로. 최초 감정 가격은 9천만 원. 200년 전 조선말 산삼 가격이 금의 20배 정도라는 점을 따져 매긴 값입니다. 특히나 주변에 다른 삼 없이 100년 이상 혼자 자란 산삼으로 상세 감정가는 더 비싸게 책정됐습니다. 홀로 10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9천만 원을 했던 것은 당시 자삼이 있을 것을 전제하에 감정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정을 한다면 3배 이상. 100년 묵은 산삼 소식에 오는 9월부터 한 달 동안 함양 산삼 항로화 엑스포가 열리는 함양군도 분위기가 한껏 고무됐습니다. 우리 지역인 남덕유산에서 100년 이상 된 산삼이 발견되어서 가을에 개최되는 엑스포에 상당한 길조가 아닌가 합니다. 천종 산삼을 발견한 약초꾼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귀한 약으로 쓰이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네, 오늘부터 남은 한 주 때이른 초여름 더위에 대비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강한 볕에 어제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겠는데요. 출근길 서울 기온은 9.4도로 다소 서늘하지만 한낮에는 무려 27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기온차가 무척 심한 만큼 입고 벗기 편한 옷차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북부 지방을 막지만 충청 이남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이 지역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온 뒤 그치겠고요. 오후부터는 남해상에서 다가오는 다른 비구름의 영향으로 제주도에 강풍을 동반한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 중북부 지방은 맑은 날씨 속에 어제보다 기온이 7도에서 10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과 춘천 27도, 충주 25도가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전 23도, 광주 24도, 대구 21도로 따뜻하겠습니다. 모레에는 서울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치솟는 등 때이른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휴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면서 고온 현상이 차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강한 볕에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항상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챙겨 바르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적격 논란이 불거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검증 실패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지금의 청문회 운영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발끈한 야당은 총리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까지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확진자 발생에 잇따라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 강남의 초등학교에서 확진자가 속출했고 제주에서도 확진자가 한 주 전보다 4배나 늘어났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자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실내나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지 오늘로 꼭 100일이 됐습니다. 현지에서는 시민들이 목숨을 건 저항을 이어가고 군경은 강경 진압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끝모를 혼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어제도 전국에서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모두 44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에 집계된 412명보다 34명이 많습니다. 이런 추세를 볼 때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일단 주춤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네, 서울 강남의 초등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초등학교의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교직원과 전교생이 진단검사를 받고 수업은 온라인으로 전환됐습니다. 지난 5일 학교 관계자 1명이 확진된 이후 일주일 뒤 10명, 또 6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이어 가족으로 N차 전파가 이어진 것입니다. 최근 가족 지인 간 모임이 늘면서 일상생활 공간에서 감염 위험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집단 사례의 경우는 접촉자의 범위를 확대해서 관리하고 일상 접촉자까지도 감시 해제 전 검사를 실시하고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63명 발생해 지난 3월 30일 447명 이후 41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휴일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일평균 지역 발생 환자 수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월 3주차 때 659명에서 2주 만에 100명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추세가 반전됐다고 단정하기엔 이르다는 평가입니다. 확산 추세라고 하는 것은 하루나 일주일 이 정도로 살펴본다고 해서 그 경향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조금 더 관찰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간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죠. 방역당국은 확산세가 주춤한 기간 동안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은 예방접종을 한 번만 하더라도 86% 이상 예방 효과가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반드시 백신을 접종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걱정이 많았던 제주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흥주점과 PC방, 학교 등으로 연쇄 감염이 이어지자 제주도는 영업시간 제한을 확대하고 2주간 집중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유종민 기자입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800명에 육박한 가운데 최근에는 하루 평균 10명대로 크게 늘었습니다.
전주 하루 평균 발생 추이와 비교하면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70% 이상이 제주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들입니다. 지난달 수도권 등 타 지역 방문 후 감염됐거나 관광객 등의 외부 요인으로 인해 확진된 것과 대조적입니다. 특히 이달 초 대학교 운동선수 확진 이후 노래 연습장과 PC방, 학교로 연쇄 감염되면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한 소집단 감염이 지역 감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확진자가 목욕탕에 다녀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감염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모임 등 개별 단위 활동과 접촉이 늘어나면서 가정과 학교, 일상생활 곳곳에서 발생한 감염 규모의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일부 다중 이용 시설의 영업 시간 제한을 확대했습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 연습장에 이어 목욕탕과 PC방, 오락실 등도 밤 11시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 연습장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감염의 취약 장소에서 강화된 방역수칙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현장 집중 점검을 강도 높게 실시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앞으로 2주간 집중 방역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방역 점검을 토대로 확진자 추이에 따라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 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예방접종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가운데 피해 조사반 또는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결론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내부 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오늘 17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 가운데서도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이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4주년을 맞아서 특별연설을 하고 기자들 질문에도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야당이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 검증 실패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흠결만 따지는 무한주기식 청문회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한주기식 청문회가 됩니다. 이런 청문회 제도로서는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가 없습니다. 도덕성 검증 부분도 중요한데 그 부분은 좀 비공개 청문회로 하고 그다음에 공개된 청문회는 정책과 능력을 따지는 청문회가 돼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애초 어제 오후 2시쯤 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특위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야당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장관 3명에 대한 문제가 먼저 정리돼야 한다면서 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제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조항을 근거로 회의를 단독 소집했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자 참석을 기다리겠다며 30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회의 단독 소집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참석하지 않았고 결국 김부겸 후보자 임명동의안 인준은 어제까지인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4% 이상의 경제 성장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매우 아프다는 표현까지 쓴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OECD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지난 1분기의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국민께 보고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출과 설비 투자 소비 등
경제 지표가 견고한 회복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며 강한 제조업이 우리 경제를 살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세계 1위의 위상을 지키고 있는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극적 확장 재정으로 경제 회복을 이끌고 방역 안정에 맞추어 과감한 내수 부양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더 빠르고 더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루겠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스타트업과 벤처 산업이 제2의 벤처붐으로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다며 벤처기업이 주식시장의 떠오르는 주역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경제 지표가 좋아졌다고 국민의 삶이 곧바로 나아지는 것은 아니라며 위기는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코로나 충격으로 일자리 격차가 확대된 것이 매우 아픕니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경제 회복에 이르는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회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고통이 큰 청년과 여성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로 큰 타격을 받은 업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연설에서 국난 극복과 북핵 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보여주었다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송영길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함께 문 대통령 기자간담회를 시청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핵심 과제로 삼은 백신, 부동산, 반도체,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문 대통령 역시 남은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며 당청의 정책 기조가 완벽히 일치함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연설을 통해서 독선과 아집을 계속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했다면서 국정 대전환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같은 하늘 아래 사나 싶을 정도로 국민과 인식 차이를 보였다며 성과를 말하는 건지 희망사항을 말하는 건지 분간할 수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정부가 노동개혁 실패, 부동산 정책 실패, 경제 양극화 심화를 불러왔고 최근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도 잦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남은 1년 동안 과감한 국정 전환을 통해서 노동 존중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출구라도 열어놓고 임기를 마무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싱가포르 선언을 토대로 하는 실용적 접근이라면서 북한의 호응을 기대했습니다. 또 국민도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을 모아달라면서 대북 전단 살포에 단호히 대응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을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도 끝난 만큼 숙고의 시간을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의 이번 대북 정책 검토는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의했으며 우리가 바라는 방향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 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환영합니다. 최근 잇따른 담화로 대미, 대남 경고에 나섰던 북한의 반응에 대해 문 대통령은 대화 거부로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도 마지막 판단의 시간을 가질 거라는 해석입니다. 문 대통령은 다시 협상의 기회가 주어진 만큼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며 상황이 조성되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미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길로 더 이렇게 빠르게 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더 긴밀하게 협의하고자 합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국내외에서 논란이 되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남북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빌미를 줘선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연설 전체를 놓고 보면 외교 현안의 비중은 크지 않아서 한일 관계 개선이나 미중 갈등 등 다른 외교 사안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네, 4년 전에는 문자 폭탄을 양념과 같은 것이라고 했던 문 대통령이 이번에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배려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민주당이 민심과 당심 괴리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데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도에 이대건 기자입니다. 경쟁을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다. 4년 전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문 대통령은 문자 폭탄에 대해 이처럼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안희정 캠프에 있던 당시 박영선 의원은 상처받은 사람에게 소금 뿌리는 것 같다며 강하게 비판하면서 경선 후유증으로 이어졌고 대선 기간에도 상대 진영에서 이를 집요하게 파고들기도 했습니다. 문 후보님께서 양념이라는 말씀을 또 하셨단 말씀이에요? 홍준표 후보에게 아닙니다. 예. 취임 이후에도 문자 폭탄에 대한 문 대통령의 긍정적 평가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좀 담담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그렇게 예민하실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임기를 1년 앞둔 기자회견에서는 입장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일단 문자 폭탄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배려를 당부한다며 선을 넘어선 문자 폭탄에 대한 자제를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정말 저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라면 그럴수록 더 이 문자에 대해서 그 예의를 갖추고 상대를 배려하고 그다음에 보다 공감받고 지지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아주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른바 문파로 불리는 극렬 지지자들을 특정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문 대통령의 예의와 배려 당부는 민주당이 고민하고 있는 민심과 당심의 괴리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될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또다시 불거질 극렬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 논란을 경계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YTN 이대원입니다. 2살 난 딸을 학대해서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아버지가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네, 경찰 조사에서 양아버지는 이달에만 3차례 아이를 주먹과 구두 주걱으로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살 입양아 A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양아버지 B씨가 긴급 체포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경기 화성시 자택에서 A양을 3차례에 걸쳐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입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양이 말을 듣지 않고 울어서 주먹과 구두 주걱으로 얼굴과 머리 등 몸을 때렸다고 시인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선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B씨 부부가 A양 말고도 미성년인 친자녀 4명을 더 두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A양을 입양하게 됐는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재작년 보육기관에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가 A양을 처음 만났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입양하기로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B씨 부부가 친자녀들을 학대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양 양어머니는 B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양어머니도 함께 학대한 건 아닌지 또 B씨가 이전에도 추가로 학대한 사실은 없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뇌의 3분의 2가량이 손상돼 응급수술을 받은 A양은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뇌손상 범위가 워낙에 커서 일반적으로는 그 정도 손상이면 의식은 돌아오기 좀 힘들어요. 절반 이상은 다 다쳤다고 봐야 돼요. 의료진은 A양의 혈압은 일단 유지되고 있다며 의식이 돌아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돼 주검으로 돌아온 손정민 씨와 평택항에서 작업 중에 목숨을 잃은 이선호 씨까지 최근 20대 청년 둘이 가족의 곁을 떠났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들은 비극의 원인을 밝히겠다면서 오늘도 아들이 머물렀던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박희재 기자가 차례로 만나봤습니다. 서울 반포 한강공원. 아버지는 오늘도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아들이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지 벌써 열흘이 넘었지만 아버지는 아직도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민이가 왜 물에 들어갔는지 알 수만 있다면 그게 사실이 어떻든지 간에 어떤 사실이 나와도 우리 정민이가 돌아올 수 없는 건 변하지 않거든요. 그냥 그걸 해결하려는 게 다지. 의문점은 여전히 산더미인데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아들의 친구 측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라 답답하기만 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정민을 찾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미 없는 정민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변호사까지 선임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순수하게 친구가 정민을 찾고 있었다면 그날 협조하면 끝인데. 정민 씨가 실종된 뒤 아들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던 소년 씨. 아들이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왔을 때도 장례식을 치를 때도 침착하게 가족들을 격려하며 버틴 아버지이지만 이젠 민감한 기사 한 줄에도 견딜 수 없이 괴로울 만큼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저는 가슴이 미어지고 미칠 것 같아서 오늘 심장이 뛴 이유는 그것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불안하고 의심스러운데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가 정말 저는 너무 답답해요. 아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 아껴뒀던 25년 근속 휴가는 아들의 장례를 치르는데 모두 써버렸습니다. 다음 주면 회사로 돌아가 다시 일을 해야 하지만 죽음을 둘러싼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아버지는 몇 번이고 사건 현장을 찾을 결심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명명백백하게 갈 때까지 할 수밖에 없죠. YTN 박견입니다. 군대 전역 후 생활비를 벌겠다며 평택항에서 동물검역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아들. 일을 시작한 지 1년 4개월 만에 무거운 철판 아래 깔려 숨지고 말았습니다. 사고 당일은 컨테이너 아래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요, 죽었다는 생각 절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고? 죽은 기가 죽었나? 하고는 그때는 제가 정신을 나갔습니다. 미쳤습니다, 그때는. 힘겨운 마음을 추슬러 빈소를 마련했지만 장례는 치르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아들에게 작업 지시를 해왔던 지게차 기사로부터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한 게 한으로 나와서입니다. B라는 지게차가 아직 안 나타납니다. 나는 전혀 그런 작업 지시 내린 사실이 없다. 발 빼먹어 있는 거죠. 그래서 빈소가 오늘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제 아이가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한테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아직 눈을 못 감았어요. CCTV로 본 사고 발생 현장에는 안전관리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원청업체 측은 숨진 아들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쓰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고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에 아버지의 억장은 더욱 무너졌습니다. 안전모 안전 안 치는 사람들 작업장 안에 이래라고 들이보내놓고 사고가 났다. 안전만 썼다. 말이 안 되는 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고 김용균 씨 사고 이후에도 노동 현장에서 죽음이 끊이지 않는 현실.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까지는 아직 반년 넘게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울부짖습니다. 명확하게 책임을 밝혀달라고, 그리고 아들 같은 죽음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이게 해수부 평택지청만의 공무원만의 이야기였습니까?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전부 다 그렇다는 겁니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정부에 바라고 싶은 그겁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출범 넉 달 만에 1호 사건 등록을 공식화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 채용 의혹 사건입니다. 네, 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된 조 교육감은 공수처의 균형 있는 판단을 기대했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 채용 의혹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지정했습니다. 사건 번호는 2011년 공제 1호입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해직교사 5명의 특별 채용을 관련 부서에 검토, 추진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조 교육감은 담당 직원들이 특혜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보고하자 해당 직원들을 업무 과정에서 배제하고 특별 채용 추진 문서를 단독으로 결재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수처에 수사 참고 자료를 전달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공수처 요청에 따라 경찰 사건이 공수처로 넘어왔습니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 교육감은 입장문에서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 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선 당시 특별 채용이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과 화합을 위한 노력 중의 하나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1호 수사 대상으로 겨냥하고 이를 공식화하면서 조만간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조 교육감과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강제 수사와 함께 교육청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부터 진행될 전망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피고인 15명이 검찰 기소 뒤 1년 4개월 만에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송 시장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검찰이 삼류 정치 소설 같은 내용으로 자신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송 시장의 변호인도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이나 청와대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위 첩보를 전달한 사실이 없고 무죄 입증과 별도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6개월도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의원 역시 검찰이 수사해야 할 토착비리 사건은 덮고 없는 죄를 만들어냈다며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자신이 아닌 검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4시간여 회의 끝에 참석위원 13명 가운데 과반인 8명 찬성으로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의결했습니다. 또 이 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충분히 진행됐다는 취지에서 역시 과반인 위원 8명의 의견으로 수사 중단도 권고했습니다. 사건 수사를 담당한 수원지검은 수사팀 의견이 반영돼 별도의 입장을 표명할 계획은 없다면서 수사심의위 결정에 따라 조만간 이 지검장을 기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이 부실급식과 과잉 방역 논란에 따라 종합대책을 내놓은 뒤 어제부터 중대급 집단 휴가가 시행됐습니다. 네, 병사들은 이번 대책에 기대와 함께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대 내 생활관 단위로 함께 휴가를 떠나고 복귀 후 생활관에서 함께 격리 생활을 하는 집단 휴가제 시행 첫날. 서울역 내 여행 장병 안내소 TMO엔 평소보다 많은 병사들이 휴가를 나왔지만 아직 집단 휴가는 크게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군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 대책이 발표된 만큼 일선 부대에서 실제로 집단 휴가제를 시행하려면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방부에서는 35%라는 기준선을 정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각급 부대의 어떤 여건을 고려해서 휴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하달한 사항입니다. 병사들의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그래도 친한 사람들이랑 맞춰서 나갔다 오면은 훨씬 뭐 불편한 것도 없고 더 같이 있는데 편하고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10명에서 생활관을 쓰기 때문에 한 명이 걸려서 오면은 나머지 9명이 확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믿을만 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배식량 증가 등 부실급식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제가 취사병인데 그래서 조리를 하는데 직접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급식 같은 것도 부식 같은 것도 막 계속 나오고 있고. 하지만 군의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도
부실급식이 여전하고 코로나19 후유증 치료도 제대로 안 됐다는 등의 제보가 잇따르는 상황.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현실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방부는 이번 집단 휴가 방안과 관련한 각군의 의견을 취합하고 관계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2차 대책을 내놓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원격 수업을 하는 서울 지역 초중고생 56만 명에게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급식 바우처 10만 원씩이 지급됩니다. 네, 돌봄이나 탄력적 희망급식 같은 급식 지원에서 소외된 학생들을 위한 건데요. 앞으로 학교에 가지 않아 점심을 건너뛰게 되는 일은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점심을 거르는 학생들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원격 수업 학생도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탄력적 희망급식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감염 위험이 큰 급식 시간에 학생이 몰리게 되고 급식을 먹으러 학교에 오는 학생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교사의 84%가 탄력적 급식에 반대했을 정도입니다. 그러자 서울시 교육청은 원격 수업을 하는 학생들에게 10만 원씩 바우처를 주는 희망급식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원격 수업에 참여하는 서울 지역 초중고 학생 56만 명입니다. 기존의 학교급식, 그리고 탄력적 희망급식, 그리고 꿈나무 카드 지원 사업에서도 소외된 일부 사각지대 학생들의 결식 우려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우처는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로 지급하는데 6개 브랜드 편의점에서 도시락과 과일, 우유 등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영양을 고려해 도시락은 나트륨이나 열량이 높지 않은 제품으로 한정하고 인스턴트 식품이나 카페인, 탄산음료 등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바우처는 오는 20일부터 여름방학이 시작하는 7월 16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사용처를 선한 영양력 가게나 일반 식당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자동차 업계가 겪고 있는 반도체 부족 사태가 결국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을 줄이면서 자동차 가격이 급상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JD 파워는 지난달 미국에서 팔린 신차 모델의 평균 판매 가격이 37,572달러, 우리 돈으로 4,18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7%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코로나19 규제 조치를 추가 완화해서 최대 6명까지 실내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금지됐던 포옹 인사도 가능하도록 하고 중등학교 마스크 착용 권고도 풀기로 했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오는 17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규제를 한 단계 더 완화해 중등학교의 마스크 착용 권고를 없앤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들은 대면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존슨 총리는 현지 시간 10일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모임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This means the rule of 6 or 2 households that is applied outdoors will now apply indoors, and the limit for outdoor meetings will increase to 30. From next Monday, you'll be able to sit inside a pub and inside a restaurant. 17일부터 포옹 인사와 같은 신체 접촉 금지가 풀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의 안전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n fact, more than a year into this pandemic, we all know that close contact, such as hugging, is a direct way of transmitting this disease. So I urge you to think about the vulnerability of your loved ones. 존슨 총리는 다음 달 21일로 예정된 다음 단계의 봉쇄 완화일에는 1m 이상 거리 두기 규정도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그 전까지는 가게, 식당, 사무실 등에서 거리 두기 규정과 재택근무 권고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백신 접종 선도국인 미국이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지난 9일 ABC 방송에 출연해서 실내 마스크 지침을 완화할 때가 됐다며 많은 사람이 백신을 접종하는 만큼 조금 더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다만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현재 4만 3천 명 수준인 하루 확진자 발생 규모가 매우 낮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등의 영향으로 스터디 카페 이용자가 많아졌지만 환불이 어려워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 동안 스터디 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 41건을 분석해봤더니 대부분이 업체가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계약 해지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또 대다수의 스터디 카페가 무인 단말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다 보니 소비자는 결제 과정에서 환불 등의 약관 내용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국내 아파트 전세 보증금 역대 최고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보면 서울 청담동에 있는 브르넨 청담 5층 전용 면적 219.96제곱미터는 지난 2월 19일 보증금 71억 원의 전세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2018년 11월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 폴의 전용 면적 271.38제곱미터에 50억 원을 크게 뛰어넘는 역대 최고 금액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이 최근 10년간 1,600호가 넘는 공공분양주택을 사들여 3,300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은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LH 임직원 1,621명 가운데 시세조사가 가능한 202개 단지 1,3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인당 2억 4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분석 대상인 전체 단지의 최근 기준 시세는 4억 6천만 원으로 평균 분양가 2억 2천만 원에서 2배가량 상승했습니다. 네, 하지만 LH는 이에 대해서 임직원들도 일반 입주자와 같은 절차를 준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LH는 보도 해명 자료를 내고 LH 직원도 일반 청약자와 동일하게 법적인 청약 자격을 충족해 입주했고 절차를 준수해서 입주 이후 분양 전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실련이 추정한 수익은 실제 실현 수익이 아니라 해당 주택을 현재까지 소유했을 경우를 가정해 임의로 산출한 금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군부 쿠데타에 대항하는 미얀마 시민들의 힘겨운 투쟁이 벌써 100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군경을 실탄을 쏘며 밤낮 없이 시민을 잡아가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대응은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이어진 기자가 미얀마의 혼돈의 100일을 돌아봤습니다. လိုအပ်သည့်အရေးယူဆောင်ရွက်မှုများပြုလုပ်နိုင်ရန်အတွက်ဖွဲ့စည်းပုံအခြေခံဥပဒေ2008ခုနှစ်ပုံမှန်418ပုံမှန်ခွဲကကြီးရန် 쿠데타 이튿날부터 시민들은 차량 경적을 울리고 냄비를 두드리며 군에 저항했습니다. 2월 4일 미얀마 제2도시 만달레이에서 첫 거리 시위가 열리더니 2월 7일 최대 도시 양곤에서 시위대는 10만 명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며 시위를 막기 위해 애썼지만 오히려 더 많은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2월 8일 시위대를 향한 물대포 발사로 첫 부상자가 나오더니 2월 9일 실탄을 발사하기 시작, 2월 19일 첫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시위대는 팔뚝에 혈액형과 전화번호를 적는 등 죽음을 각오하며 시위에 나섰고 날짜에 2가 5번 들어가 5-2로 불린 2월 22일 수십만 명이 대규모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3월 3일 다 잘 될 거야라는 문구가 쓰인 티셔츠를 입고 시위에 나섰다가 숨진 19세 소녀 치알신을 포함해 이날 하루 38명이 희생됐습니다. We had only today, 38 people died. 최악의 유혈 참사가 일어난 3월 27일 미얀마 군의 날엔 하루 114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군부는 불꽃을 터뜨리며 호화 파티를 즐겼습니다. 카렌과 카친 등 소수민족 마을에는 수차례 공습을 퍼부었고 4월 9일 유탄 발사기 등 중화기를 동원해 바고 지역에서만 82명이 숨졌습니다.
군은 장기 밀매가 의심될 만큼 훼손된 시신을 돌려주며 돈을 요구하거나 시위대의 무덤을 파헤치는 등 반인륜적 만행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수수방관 속에 유엔 등 국제사회는 무기력한 대응에 그쳐 지옥 같은 억압과 저항은 속절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오는 17일로 예정됐던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의 일본 방문을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조직위원회는 올림픽 개최 도시인 도쿄도 등에 발령된 코로나19 긴급사태가 이달 말까지 연장된 상황에서 바흐 위원장의 방일은 곤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바흐 위원장은 오는 17일 히로시마 성화봉송식에 참석하고 18일에는 도쿄에서 스가 요시히데 총리 등과 회담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굿모닝 YTN 잠시 후 이어집니다. 오늘은 비가 그치고 다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때일은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한낮에는 서울 기온 27도까지 크게 오르겠고 어제보다는 무려 12도나 높아지겠습니다. 현재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에는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륙의 비는 오전 중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제주도는 가끔 비가 내리다가 내일 새벽쯤에는 잦아들겠습니다. 오늘 중부는 맑고 남부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동해안 지방은 대기가 계속해서 건조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27도, 춘천도 27도, 청주 24도까지 오르겠고 부산은 19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고온 현상은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